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연가를 쓰게 돼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도우미 분께서 같이 도와주고 있어서요 영상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주도까지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에서 제주도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용암의 성질에 대해서 했었죠. 두 개의 용암의 성질, 현무암질 용암이 있었고요, 유문암질 용암이 있었죠.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은 제가 설사에 비유를 했고요, 유문암질 용암은 그렇죠, 변비에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폭발식 분화랑 일출식 분화, 이 두 개의 분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까지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지형에서는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까지 하면서 특히 제주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날 때쯤에 좀 급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이 되긴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제주도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순상화산, 그다음 그 위에 한라산이 있는 종상화산의 형태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앞서 본 거, 이 그림과 같은 용암동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용암동굴은 내부 구조가 상당히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주도를 놀러 가서 봤을 때는 앞에 사진과 같은 이런 단순한 동굴도 있겠지만 아닌 동굴도 훨씬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위종류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위종류굴이라는 게 만들어지냐? 말했다시피 해안가에서 모래나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부스러기들이 날려서 얘들이 나중에 이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 윗부분, 동굴의 윗부분에 퇴적이 됩니다. 퇴적이 됐다가 나중에 비가 내리면 물을 만나가지고 노을에 녹겠죠? 그 녹은 것들이 동굴로 유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드름 같은 거 만들어지는 종유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동굴 내부가 복잡한 그런 동굴도 만들어지더라 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전반적인 제주도의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점을 찍는 것처럼 주로 해안가 라인에 취락들이 많이 들어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물을 얻기 쉬운 용천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 지역이 띠처럼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천대가 있기 때문에, 즉 물을 얻기 쉬운 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해안가 지역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당 용천대는 특수 목적의 취락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반함 자체가 현무암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으니까 전부 다 지하수로 다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천이 있어도 그 하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게 되면 그 하천으로 물이 흐를 수 있다. 그래서 그 하천을 제가 건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을 막 뿌려도 돼요. 네, 아시죠? 기사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사진에서는 있는 이런 지형들이 나타납니다. 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수학여행 가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용머리 해안 같은 데서. 네, 주상절리라고 하는 거죠. 주상절리라고 하는 건요, 오각형 혹은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현무암이 빠르게 굳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해당 주상절리들은 대부분 용암이 폭발할 때 너무 순식간에 빠르게 식다 보니까 육각형 모양으로 확 움츠러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너무 추우면 아우 추워 하면서 몸이 이렇게 움츠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그마도 분출을 했는데 그냥 공기 중에서 식으면 그나마 조금 천천히 식는 편에 속하지만, 분출을 했는데 주변에 물을 만나면 훨씬 더 빨리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육각형 혹은 오각형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주상절리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해당 주상절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폭포가 바로 이런 폭포, 천재현 혹은 천지현 폭포, 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의 폭포인 해당 폭포고요. 이 폭포는 제가 옛날에 갔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진까지 가져왔다 라고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제가 지리구도로 찾아봤던 철원, 평강, 특히 철원 지역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철원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지면 철원, 평강, 용암, 대지입니다. 용암, 대지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었죠? 그쵸? 현무암질 용암이 곳곳에서 분출을 하다 보니까, 즉 열하 분출을 하다 보니까 평평한 땅이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제가 용암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철원, 평강이라는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강이라는 지역은 엄밀히 따지면 북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지역을 찾지는 않고요. 그래서 철원 지역만 용암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철원 지역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의 사진이 나옵니다. 네, 여기 옆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여기 강. 요 강이 상당히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강 이름이 한탄강입니다. 네, 한탄강이고요. 요 한탄강 바로 옆에 사진을 보니까 무슨 농사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다 논농사를 하고 있죠. 제가 용암대지를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분명히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 기반암이 있는데, 즉 현무암이 기반암인데, 현무암이 기반암이면 무조건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철원 지역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언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해당 사진을 보시다시피 논농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논농사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지역에 있었던 땅 이름은 추가령 구조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앞서 뵀던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서 나온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 옥천지향사라고 써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옥천지향사, 그때 지향사라고 하는 건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요. 비슷하게 추가령 구조곡이라는 것도 땅이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땅, 이런 데를 우리가 구조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곡자는 계곡할 때 쓰는 그 곡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변보다 해발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물이 모이는, 계곡이라는 건 항상 제가 물이 모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가령 구조곡도 똑같이 이렇게 계곡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랬던 계곡에 용암이 분출을 할 겁니다. 근데 원래 계곡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이 모여 있겠죠? 즉 하천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여기 파란색이 과거에 한탄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과거의 한탄강이라고 쓰면 좀 좋겠네요. 그래서 과거의 한탄강이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용암이 분출을 합니다. 용암을 분출한 용암도 역시 액체이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낮은 지점으로 좀 더 많이 흘러서 유입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용암 분출하고 여기서도 용암 분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로도 흘러가겠지만 이쪽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기존의 이 지역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쭉 다 용암이 흘러서 메꿔버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아마 용암이 메꾸는 이 시점에는 이 강물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사라질 겁니다. 왜? 강물이랑 용암이랑 딱 만났을 때 용암의 온도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전부 다 증발해서 없어질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그림에서도 알다시피 이 주황색 부분은 기존에 있던 이 노란색 부분보다는 해발고도가 조금 낮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똑같이 하늘에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내릴 거고, 이쪽에서도 구름 만들어서 비 내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비가 내리면 하천물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물이 모여서 강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똑같이 한탄강이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한탄강이 요만큼 흐르고 있었는데 요 지점 근처에서 용암이 열하 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암이 열하 분출을 해서 용암도 막 흘러가겠죠? 흘러가다 보니 당연히 강이 흐르는 지점이 제일 해발고도가 낮을 것이고 해당
해발보다 낮은 지점으로 용암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용암이 몰라서 흘리다 보니 전부 다 이 강을 따라서 흐를 거고요. 그럼 강을 따라서 흐르다 보면 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식으니까 현무암으로 바뀌겠죠. 그럼 현무암으로 바뀐 상태가 현재의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비가 내리면 다시 또 물이 주변에서 흘러 유입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이었고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서 용암 대지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한번 써보면 얘가 용암 대지가 되겠죠? 용암 대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로 이렇게 한탄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탄강 잘 생각을 해보면 과거보다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쵸?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천 지형할 때 선생님이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요. 하천이 기존에 흐르는 것보다 해발보다 더 위에 올라갔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그쵸? 하방 침식을 해야겠죠. 하방 침식을 하다 보니까 이 지점을 계속 깎아낼 겁니다. 그럼 깎아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깎아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하천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쵸? 이게 현재 한탄강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럼 잠깐 여기에 물을 흘렀을 때, 잠깐 여기 높이에서 물이 흘렀을 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홍수물이 이쪽 주변으로 이렇게 넘치겠지. 넘치면서 이 주황색 부분의 일부분에 범람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하천물이 홍수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범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결론을 내면 무슨 말이냐? 노란색 땅은 원래의 이 지역의 기반암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용암대지인 현무암이 되겠죠? 근데 이 용암대지의 일부 구간에 있어서 한탄강이 과거에 범람을 하다 보니 이 주변에 강이 흘렀던 흔적, 즉 범람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범람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밭농사가 아니라 논농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봤던 사진에서처럼 여기 분명히 한탄강이 있는데 이 한탄강보다 더 높은 지점에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방금 그렸던 그림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준의 기반암이 있었고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용암이 분출을 합니다. 용암이 분출해서 강물을 잡아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리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얘가 현무암으로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걔가 용암 대지가 됐어요. 용암 대지가 됐는데 그 위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이 흐를 거 아니겠니? 그쵸? 비가 오니까 그럼 물이 흐르면서 요 윗 지점에 물이 흘렀다는 그 흔적, 범람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하천은 결국 어떻게 하냐? 하방 침식, 어느 한 지점에 모여서 하방 침식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는 강이 다시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한탄강이 만들어지고 일부 구간에서는 과거 한탄강이 흘러 넘쳤던 범람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철원평강, 용암대지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추가령 구조곡에서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열화분출이 있는 거고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용암대지가 형성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겁니다. 선생님이 뭐 설명을 좀 약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천천히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마 이게 1대1 반응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뭐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2번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원래 한탄강이 있는 이 지역은 전부 다 현무암이 굳어진 거기 때문에 밭농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이유를 쓰면 여기는 과거 하천에 의한
범람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과거 하천에 의하면 범람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서는 농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철원의 오대쌀 이 상당히 유명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하면 철원, 평광, 용암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화산 지역 전부 다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교과서의 페이지로 따지면 52, 53페이지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럼 이제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할게요. 카르스트 지형은 이제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인데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긴 할 텐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상당히 간단한 거고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서 배웠던 한반도의 형성 과정 중에서 이거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할까요? 그게 좀 더 편하려나? 여기서 고생대 지층 중에는 조선 누춘근이라는 곳에서는 석회암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즉 조선 누춘근이라고 하는 건 바다 환경에서 조개 화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묻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석회암으로 된 건데 바로 이 석회암 지역이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의 가장 대표적인 데는 충북 단양이에요. 단양. 네, 이거 지리부도에서 한번 똑같이 찾아보세요. 지리부도 우리 4페이지인가 거기서 우리나라 지도 펴놓고 찾아보시면 충북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 단양입니다. 제가 아마 전에 수업 시간에 그 패러글라이딩 요거 얘기하면서 단양 지역에서 제가 옛날에 하드셔 쌤이랑 패러글라이딩 했던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패러글라이딩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충북 단양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럼 카르스트 지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사진과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자, 이게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죠? 갑자기 땅이 훅 꺼져버리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싱크홀이라고 부릅니다. 네,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그래서 해당 앞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왜 나타나는 거냐면 대부분 주변에 갑자기 땅이 확 꺼지는 이유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지역에서. 즉, 이 지역 근처 어딘가에 분명히 공사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막 땅을 파. 땅을 파다가 실수로 물이 흐르는 지하수의 길을 잘못 건드려요. 그러면 내가 땅을 판 곳으로 갑자기 지하수가 막 유입이 되겠죠? 내가 그 길을 잘못 건드려버리면 그럼 지하수가 원래 흐르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물이 빠져버리니까 그럼 원래 지하수가 흐르던 그 공간이 비어버리겠지? 그래서 나중에 충격을 주면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싱크홀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규모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앞에 사진처럼 겁나 큰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가옥들 같은 거 좀 그림이 조금 깨져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좀 더 크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건물 대충 사이즈 우리 학교 뭐 이런 거 학교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이즈가 겁나 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싱크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다 라는 얘기고요. 앞에 있는 PPT의 사진 이게 카르스트 지형의 가장 전반적인 모식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식도만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식도 보면 영어도 아닌 것이 막 이상하게 많이 써있죠. 네. 카르스트 지형에서 이 지형을 처음에 만들어진 이 지형을 처음에 찾아낸 그래서 이 지형을 처음에 정의한 사람이 바로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지형들은 전부 다 독일어로 쓰여 있겠죠. 그래서 좀 우리한테 좀 친숙하지 않은 해당 언어들로 써 있는 걸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예, 물론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막 한글로 써 있는 거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못 읽는 것으로 갖고 온 겁니다. 저도 물론 못 읽어요. 저도 못 읽지만 그냥 그림만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제가 수업을 만약에 진행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면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데 갑자기 훅 꺼져버렸죠? 그쵸?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싱크홀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싱크홀이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땅 속인데 땅 속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죠? 그쵸? 땅 속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네, 지하수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에는 다 지하수가 있어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카르스트 지형도 이렇게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고요. 이 지하수 잘 보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수가 잘 보면 하나, 둘, 세 개. 즉 3층 구조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네, 지하수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수평으로 흐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수평으로 흐르긴 흐르는데 물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해발고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지하수의 물의 높이는 항상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 바로 옆에 있는 하천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옆에 있는 하천이 지하수의 높이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천물이 항상 고갈되지 않는 이유 생각해 봤나요 혹시? 한강 물 같은 거 우리가 보면 맨날 1년 내내 물이 계속 흐르고는 있잖아. 그렇죠? 분명히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몰빵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럼 비가 안 내리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하천물이 없을 테니까 즉 비가 잘 안 내리니까 하천물이 고갈돼야 정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잘 보면 겨울철에 한강 물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거냐? 하천물의 높이랑 서울 그 땅에 있는 지하수의 물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하수가 계속 1년 내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보니 그래서 한강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뭘 이해하시면 좋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하수의 높이라는 건 항상 그 주변에 있는 하천의 높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냐? 여기 잘 보시면 그림상으로 여기가 높이 땅이 높고요. 얘가 땅이 훨씬 낮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땅이 낮아지기 전에 이 높이였다면 이런 지하수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이 위에서만 하천이 흘렀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방 침식을 통해서 하천이 쭉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하천이 내려오면서 지하수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요 그림 잘 봐요. 여기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석회암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가볼게요. 카르스트 지형에서요. 얘는 가장 중요한 건 석회암이 기반암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회암이 기반암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데요. 석회암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 물을 만나면 녹아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 때나 혹시 중학생 때 과학 실험 같은 걸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돌덩이 같은 거에다가 조그만 돌멩이 같은 거에다가 스포이드로 왜 염산 같은 거 혹시 떨어뜨려 본 적 있나요? 선생님 어릴 때는 그런 과학 실험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왜 돌덩이에다가 염산 같은 거 딱 떨어뜨리면 그 돌이 막 녹으면서 부글부글 막 뜨는 화학 반응 같은 거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석회암이라는 놈은 물을 만나면 쉽게 녹아버려요. 그럼 쉽게 녹아버리니까 물을 만나면 얘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겠지, 물에.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물에 녹았어. 그럼 그 물 자체가 이미 석회 성분을 어떻게 한 거야? 그렇죠?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럼 얘가 어딘가에는 다시 나중엔 굳어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에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석회암이 물을 만나면 녹는다라는 거. 그럼 얘를 다시 가져오면 여기 옆에서도 지금 현재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죠? 그럼 물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 주변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 놓고 지하수의 높이가 쭉 만약에 내려가 버리면 나중에는 이 물이 흐르던 공간이 다 어떻게 되겠어? 물이 다 비워져 버리겠죠? 나중에 뭐가 돼요? 석회 동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드름 많은 그런 동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B반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동굴 가본 적 있냐라는 질문에 동굴에 가니까 다른 데보다 평소보다 좀 춥다라는 얘기도 좀 했을 거고요. 동굴에 가면 좀 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 그 동굴이 원래는 지하수가 흐르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현재는 물이 있지만 이 물 나중에 이 길 따라 흐르면 나중에 다 물이 다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럼 여기가 전부 다 동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의 모습을 만약에 먼저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로 강원도 지역, 충청북도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동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역에서는 석회 동굴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카르스트 지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해요. 다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카르스트 지형은 그냥 석회암이 기반암인 거고 물을 만나면 녹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사실은 이 개념만 알고서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냥 따라오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했냐 방금 석회 동굴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했고요. 즉 결국엔 뭐냐? 석회 동굴은 지하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조금 안 들어봤던 내용들을 좀 해볼게요. 돌리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합쳐지면 우발라라는 게 있고 좀 더 시간이 또 지나면 얘들이 이제 폴리에라는 지형으로 바뀝니다. 돌리네, 우발라, 폴리에라고 하는 건 사진을 먼저 조금씩 보고 해볼게요. 돌리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우리가 돌리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단양이라는 지역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단양이 전부 다 기반함이 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땅이 나타났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옆에보다 분명히 여기가 해발보다 좀 더 낮아요. 그렇죠? 네, 이런 지형을 우리가 돌리네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보다 땅이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 쭉 꺼져 있는 지형들 이런 데를 우리가 돌리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옛날에 또 사진도 찍어봤어요. 여기 보면 돌리네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요거보다는 요 사진을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좋습니다. 자, 사진을 찍어 있는 위치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데크 쭉 주변을 둘러싼 데크가 있고요. 그 데크 위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럼 잘 보니까 이만큼 해발고도가 있죠? 근데 요 가운데가 그러면 쭉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지? 마치 우리 분지 지형처럼 가운데가 쭉 들어가서 만들어진 지형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제가 여름철에 가서 찍다 보니까 나무들 같은 게 좀 많아서 하늘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요. 사실 제가 겨울에 가서 다시 찍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멀어요. 멀어서 제가 이걸 찍으러 좀 가긴 어렵잖아요. 뭐 놀러 가면서 겸사겸사 찍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주변 지역보다 움푹 확 들어와 있는 땅, 걔를 돌리네라고 하고요. 왜 움푹 들어갔냐? 똑같습니다. 석회암이 그냥 물에 녹아서 그런 거예요.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쭉 움푹 들어가 버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에 모식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자, 이제 이 모식도로 설명을 할게요. 자, 잘 보시면 여기 돌리네라고 써 있는데 이런 지형들, 아이고, 이런 거 움푹 파여 있는 거 있죠? 얘를 전부 다 돌리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에 녹았으니까 물에 녹은 성분들, 즉 물이 다 어디로 가야겠지? 그럼 물이 어디로 가냐? 이 돌리네 가장 가운데,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지점으로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빠져버리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싱크라는 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쓰는 싱크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싱크라고 하는 게 빠져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홀은 구멍이잖아.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물이 훅 빠져버리는 그 지역을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리네들이 2개 이상으로 합쳐지면 우발레라고 써있는데 우발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아까 제가 이 사진상에서 이 동그라미 하나, 이 동그라미 하나, 2개의 동그라미죠 지금, 그렇죠? 즉 2개의 돌리네가 합쳐진 걸 우리가 우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돌리네 때는 그냥 구멍이 하나인 거고 동그라미가, 우발라는 돌리네가 2개 이상 합쳐진 거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얘가 훨씬 더 확대된 개념이 폴리에예요. 그래서 폴리에는 근데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네, 대학 과정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카르스트 지형에서 어쨌든 언급은 해야 되는 지형이라 그냥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폴리에 대한 개념은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건 뭐냐? 돌리네, 여기 써있기로는 우발레, 그 다음에 싱크홀. 즉 우발레, 우발라 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석회동굴까지. 그럼 이제 석회동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종유석, 석순, 석주라고 되어 있죠? 간단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석회동굴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 위에 동굴의 위에 지표 지역을 원래 걸어다니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요. 여기 위에 있는 석회암이 녹아요. 여기 있는 만약에 석회암들이 녹아서 빗물이 내려가서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녹은 물질들이 쭉 땅속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렇죠? 땅속으로 유입이 되다가 갑자기 동굴, 텅 빈 공간을 확 만나버려요. 즉
땅을 흐를 때는 압력이 높았는데 갑자기 텅 빈 공간을 만나다 보니까 압력이 확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석회암을 녹였던 그 물이 석회 성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슬슬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고드름처럼 만들어지는 거. 얘가 종석이고요. 여기서 물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동굴 걷다 보면 아마 물 떨어지는 거 많이 맞아봤을 텐데. 그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위로 쌓이기 시작하겠죠? 얘를 우리가 석순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나버리죠? 그러면 여기다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석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고드름 형태일 때는 종유석, 아래서부터 올라올 때는 석순, 두 개 만나면 석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그냥 통칭해서 스펠레오뎀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펠레오뎀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안 쓰니까 그냥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일단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면서 이제 끝낼게요. 뭘 정리하면서 끝내냐? 그럼 카르스트 지형을 이제 조금 더 제가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쓰면서 정리하고 끝낼게요. 카르스트 지형을 만약에 정리를 하면 얘 전부 다 아까 말했다시피 길바닥은 전부 다 석회암이죠. 그렇죠? 석회암이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기반암 석회암이었던 지역 다 어딨냐? 전부 다 조선 노충군이었던 지역들. 즉 고생대에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어 있었던 그 땅들 있죠. 조선 노충군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카르스트 지형을 결국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카르스트 지형, 즉 석회암은 아까 말했다시피 물을 만나면 다 녹아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석회암이 물을 만나서 녹아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하천이나 바다에서 침식이라는 단어 배웠었죠? 때려서 깎는 걸 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녹여서 깎는 거, 녹여서 없애버리는 걸 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용해라는 단어 써봤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그래서 용식작용에 의해서, 즉 석회암이 물을 만나면 용식작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석회동굴, 돌리네, 오발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거고요. 그럼 이 지역이 실제로 현재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 기반암이 전부 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 나중에 뭐로 많이 이용하냐? 시멘트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멘트 공업이 많이 발달합니다. 네, 나중에 지금 말고요. 사담원 지역에서 우리 공업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그때 훨씬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시멘트 만드는데 이용이 되더라.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딱 하나만 더 하면 뭐가 있냐? 이 지역에 나타나는 땅은 대부분 다 붉은색 땅이 나타나요. 아까 우리 사진상에서 뒤로 가야 되나? 여기 보면 이 땅 색깔 잘 보면 살짝 붉거든요. 예, 붉은색 땅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때 배웠던 땅은 라테라이트라고 하는 열대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붉은색 땅이었는데요. 여기는 그런 땅이 아니고요. 이 지역의 땅 이름은 테라로사라고 부릅니다. 테라로사 전에 한번 제가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강릉 지역에 가면 왜 유명한 커피집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커피집 중에 하나 이름이 테라로사거든요. 아마 여기서 따온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라틴어예요. 테라라고 하는 건 땅이야, 땅. 그 여러분들 그 영역이라는 단어, 테러토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 땅이라는 단어가 테라거든요, 라틴어로. 그 다음에 로사는 로즈예요, 로즈, 장미. 그래서 붉은색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테라로사라는 거. 그럼 테라로사라는 건 다 뭐냐? 석회암이 용식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기반암들, 돌들은 나중에 다 부서져서 뭐가 된다고? 네, 흙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석회암이 나중에 흙이 되면 다 뭐가 된다고? 빨간색 테라로사라고 하는 흙, 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색 토양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했고요.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도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가장 대표적인 데가 단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똑같이 단양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단양이라고 써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단양이라고 안 씁니다. 그럼 이게 카르스트 지형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 검은색 모양 여러분들 지형에서 처음 보는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야 돼요. 저 검은색 모양은 그림을 다시 그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하 등고선이라고 불러요. 주변 지역보다 땅이 움푹 파여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등고선은 예를 들면 여기가 250이야 지금. 그치? 여기가 250인데 여기는 여기 250보다 해발고도가 어때야 돼요? 낮아야겠죠? 그쵸?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고선의 개념이잖아요. 그래놓고 250보다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즉 결국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선보다 해발고도가 더 낮다는 뜻입니다. 즉 움푹 파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하등고선을 볼 수 있는 지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어딨냐? 여기 쓰진 않았네. 볼리네, 오발라와 같은 카르스트 지형 첫 번째 저하등고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배웠던 칼데라 같은 거. 칼데라 화산이 폭발한 화구죠? 그 화구가 훅 함몰한 게 칼데라잖아. 얘 역시 마찬가지로 저하등고선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칼데라처럼 폭발하기 전 폭발력이 좀 약할 때는 화구라고 부르잖아요. 걔 역시 마찬가지로 저하등고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지리에서 저하등고선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카르스트 지형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국엔 주변의 해발고도를 보니까 250밖에 안 돼. 주변 해발고도가 보니까 250밖에 안 되죠? 그리고 저하등고선이 지금 너무 많죠? 화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사 보니까 무슨 농사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는 다 읽을 수 있죠? 요거 삼지창 모양 다 밭농사를 하고 있죠. 왜?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 용식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천 같은 게 발달하기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당연히 밭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카르스트 지형 다 했고요. 교과서로는 54, 55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온라인 형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확실할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는데요. 요걸 보시고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다시 왔을 때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거나 하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정상적으로 수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해서 화산 지형, 그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